네,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336페이지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매출원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보면 재고자산은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증권은 주식 등 그다음에 채권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는 출자, 지분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은 원가법, 저가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에 개별법, 총평균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취득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 중에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방법이 저가법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되겠고, 변경할 평가 방법을 한번 신고했다가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업연도 종료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고, 임의 변경 시의 평가 방법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신고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고요.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의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그러니까 신고 기한을 놓쳐갖고 마음대로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신고한 방법에 의한 가액하고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재고자산이 과대 과소가 되면 매출원가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매출원가가 달라지는데, 자, 기말 재고자산이 가격이 달라지면 매출원가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 연도에 무조건 매각 처분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입금 산입 유보 처분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기초 제공품이 늘어나야 되겠죠. 기초 재고자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유보 처분이 일어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평가금액과 장부가액, 예를 들어서 세법상 평가가액이 10,000원인데 장부가액이 7,000원이다 라고 하면 3,000원만큼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3,000원만큼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되면서 다음 연도에 가서 송금산입 3,000원 유보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만큼 기초 재고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기초 재고자산은 그 해에 다 매각됐다라고 봅니다. 관련되는 자산이 다 매각되면 관련되는 유보 자산도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반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가가액이 7,000원인데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송금산입 3,000원 유보 처분하고요. 다음 연도 송금불산입 3,000원 유보 처분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세법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기말 재고자산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될 거냐. 단기매매증권 평가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자, 임의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금액은 입금불산입 유보처분하시면 되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송금불산입 유보처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매도가능증권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금, 그 다음에 이미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송금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 또는 이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옵니다. 기타 유보로 이렇게 세무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한번 보면, 장부상 평가는 평가 이익을 500 계산했다 하더라도 세법상에는 분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입금불산입 유보 처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자본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세법상 분개 없다라는 거죠. 자산이 늘어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자본의 감소해서 자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세무조정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자본이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송금산입 200만 원,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이니까 기타로 처리하고요. 매도가능증권 200만 원 이익 증가,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입금산입 매도가능증권 200만 원 유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세무조정 누락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손품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거냐?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등 사유로 인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조정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반영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식 등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가 손실이 인정되는 주식과 출자 지분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발생했거나 회생 인가 결정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 징후 기업이 된 경우에 해당 주식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인이냐라는 건데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창투회사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있는데 가나는 우리가 직접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자,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데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거나 부실 징후가 있거나 이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평가손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특수관계에 대한 규정은 지분율이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주식입니다. 그죠? 지분율 5%, 그 다음에 취득가액 10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 없는 주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상장 주식 출자할 때, 투자할 때 취득가액 10억 원 이하는 대부분 지켜질 겁니다. 웬만하면 지켜집니다. 그런데 지분율 5% 이하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5%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당해 주식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했다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송금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가액 손실, 송금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은 주식에 가액 손실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 대손 처리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산은 그러니까 파산 폐지 결정이나 종결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산 선고 결정문은 대손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주식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세법이 관련되는 개념이 하나 생기면 그 내용을 꾸준하게 같이 적용을 해주면 그러니까 세법을 적용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는데, 주식평가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규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식평가 손실 귀속 시기 언제냐라는 건데 파산 선고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금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손은 파산 선고하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에 대한 평가는 파산 선고일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이건 또 달리 생각하면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되는 자산을 전부 처분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손이 확정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대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손 처리 시기는 파산 종결일에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너무 국고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손 처리해주고 실질적으로 회수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환입 처리하거나 뭐 하면 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파산인데 달리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외화자산 등 평가차 손익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외환차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송금에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 송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외화자산 부채인데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화 환산 손익은 어떤 때 적용하느냐라는 건데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한 환위험 회피용 통화 순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금융상품 관련되는 건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화폐성 외화자산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화폐성의 개념은 화폐 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 부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자산 부채에 대한 부분 보면 개정 과목에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금,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재고자산,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뭐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같이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관련되는 자산이 소멸이 될 때, 감소할 때 상대방 계정 과목이 뭘로 나오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또는 현금이 나오게 되면 화폐성입니다. 외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소멸할 때 차변에 나올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금이나 또는 현금이 나옵니다. 차입금 갚을 때 차변에서 차입금이 소멸하게 되면 대변에서 현금이나 예금이 나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화폐성입니다. 근데 비화폐성, 선급금은 자산이죠. 자산인데 이게 대변에서 선급금이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입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인 선수금이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하고 연계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금, 예금 관련되는 계정하고 연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비화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폐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다음의 방법 중에 선택해서 신고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자, 첫 번째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한다.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다 만약에 우리는 환산 이익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접수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가 방법 신고 기한은 언제냐? 최초로 그 평가 방법을 신고하려는 사업연도에 따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사업연도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계속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신고서 접수하면 5년 동안 계속 적용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관리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신고서에 보면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약일 기준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어떤 방법이냐?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5년 동안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화 예금 분할 인출 시에 원화 기장 산정 방법 어떻게 되느냐? 원화 기장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입선출법 적용이 어려워서 이동평균법 방식으로 환율을 적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동평균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인출하는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 갖고 연말에 한꺼번에 환차손익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외화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할 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외화자산 부채가 많은 회사나 거래가 많은 회사들은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 기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기준율 등 환율 확인하는 방법은 서울 외국환 중개주식회사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모든 환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확인해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342페이지에 재고자산하고 유가증권 관련해서 우리 세무조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정기유보잔액 재고자산 평가증 50만 원 있다. 송금 산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기말 재고자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달에 기말 재고자산 확인해 보시면, 자, 상품 1억 1,39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관련되는 부분 4,800만 4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00만 원 원재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내용과 관련되는 회계처리 신고방법 적정성 여부 따져서 세무조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에 보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관련되는 정보가 있네요. 자, 우리 자본 항목에 가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계정이 있습니다. 200만 원 12월 31일자에 있는 부분이 있네요. 요거 세무조정 진행하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되는 세무조정 찾아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셔갖고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단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라고 해서 평가 방법, 제품 상품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했고 평가 방법도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는 무신고했는데 후입선출법이고요. 유가증권은 무신고고 시가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해서는 뭐 신고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사례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원재료, 제품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 1억 1,390만 원, 신고 방법에 의해서 1억 1,390만 원이 정리가 됐고요. 원재료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잔액인데, 이미 평가죠. 신고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700만 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큼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소 계상되어 있으니까 입금산입 유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입금산입 유보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회사 장부가액 1,500만 원인데 장부가액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는 부분 입금 불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1,8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죠. 200만 원에서 조정금액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재고자산 평가정이라고 해서 합쳐서 200만 나타납니다. 합쳐서 200만 나타나는데, 요거는 과목별로 내용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0만 원 유보 처분이 일어날 거고요. 그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어서는 뭡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 처분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이니까 입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자본 항목에 들어있죠. 그래서 송금 산입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200만 원 입금 산입으로 유보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재고자산 평가감 송금 산입, 작년에 송금 산입했던 거 올해 송금 추인해줘야 되죠. 정기 부분 500만 원 송금 추인했고요. 입금했습니다. 송금 불산입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우리 원재료에 대해서 100만 원 있었죠. 입금 산입 100만 원 유보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재고자산 평가정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세무조정하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자산별로 구분해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349페이지로 갑니다.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달에 합계잔액 시산표 하단 부분에 영업외 수익조는 영업외 비용 쪽에 가보시면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정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법인조정에서 보시면 그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화폐성 외화자산 등 특별계정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가 있는데, 자, 당해 연도에 신고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처음 하면서.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겠다라는 부분 선택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같이 신고하시면서 평가,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합니다. 자, 작성할 때, 자, 첫 번째 탭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부분 정리하는데요. 외화자산을 정리할 때는 화폐 단위로 갑니다. 계정 과목하고 상관없이 화폐 단위, 자산의 화폐 단위 또는 부채의 화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US 달러고요. US 달러고 외화 금액은 외화 예금에 34,000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34,000달러. 적용 환율 나오는데 평가 금액은 매매 기준율인 1250원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 장부가액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장부가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말 장부가액은 4,080만 원 되어 있고요. 그죠? 장부상 금액은 4,080만 원이고 기말 평가 금액은 4,3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장부가액은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인데 이걸 4,3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바로 직전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말 평가하기 바로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350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4 장부가액은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80만 원 나누기 34,000불을 해서 환율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차손익이 170만 원 나온다라는 거죠. 170만 원 나오는데 우리는 220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과다 계상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만큼 과다 계상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외화 종류 부채에 대한 부분 차입금 관련해서 US 달러이기 때문에 USD, 그 다음에 화폐 금액, 외화 금액 10만 불이고요. 마찬가지로 125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환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말 장부가액은 기말 평가 금액인 1억 2천 이외에 장부 금액인 1억 1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1천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평가 이익이 1,5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평가 손실이 1,5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1,000만 원만 계산을 했죠. 그러면 500만 원만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우리 갑지에 가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합쳐서 그러니까 평가손실이 1,330만 원 나오는데 우리는 화폐 회사에서 계산한 거는 780만 원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0에 대해서 세무조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550은 순액이기 때문에 예금과 외화 차입금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말평가금액 4,300으로 그냥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부가액 1억 2천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되죠? 23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230만 원. 회사 계상액은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제로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순수한 55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결과치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 손실 관련해서 외화 예금에 대해서 50만 원 유보 발생했고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500만 원 유보 발생했다라고 해서 55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